노안으로 시력이 나빠 책을 못 보시는 여러분, 시각 장애가 있어 책을 보실 수가 없는 여러분, 병상에 누워 계신 환우 여러분, 빨리 회복되시고요. 제가 작가로서 책을 읽어드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벌써 11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75번째 시간까지 갈 거고요. 차분차분 독서의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제가 쓴 책이지만 제가 이걸 좋아해요. 제가 쓴 거를 제가 좋아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안 좋아하면 누가 또 남이 좋아하겠습니까? 먼저 제가 좋아해야죠.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봐도 이 책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은 안경을 쓰고요. 제11부 한양길 반천리, 이런 큰 제목입니다. 오늘은 청남대를 배경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남대는 충북 청원군 문이면의 대통령 별장입니다. 박미소 어린이와 제가 갔던 그 청남대를 배경에 깔고, 소제목은 희택의 생일, 똥장군을 깨다, 똥장군을 깬 이유, 부자 동행, 한양길 500리, 말과 생각, 글, 부세지면 다 된다, 균형이 맥이다, 이런 소제목으로 이게 41분짜리 영상이에요. 첫 번째, 희택의 생일. 그렇게 심한 역정을 낸 후 희택과 상제 부자 관계는 더욱이 꼬여버렸다. 벌써 보름째 둘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밥상도 따로 쓴다. 그 녀석 꼴 보기 싫어, 한상에 밥 먹기도 싫다. 희택이 거부하여 집안 공기가 냉기되고 만 것이다. 상제는 상제대로 아버지께 서운한 감정이 식지 않는다. 어쩌면 자식 심정을 이렇게도 모르신단 말인가. 생각사로 한숨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KMCTV의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어린이 리포터 박비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요 대통령이 살던 곳 청남대에 왔습니다. 아차, 이분도 대통령처럼 빛나신 분이 또 한 분이셨죠. 거기 가서 그러한 박대감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공부는 혼자 한다 치더라도 자기 밥 먹고 내 공부를 하라고 풀어줄 이유가 없어 그 집 일가도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돈 이장직이 손잡벌이니까 장직의 고모되는 죽천의 모친은 상제의 조카뻘이다. 하여 죽천에게는 외가로, 그것도 촌수가 상당히 먼 아저씨뻘이나 되는 사람이 상제다. 무엇 때문에 상제를 선택할 것인가? 쓸 사람은 한양에도 널렸을 텐데 곧 부인의 출산을 앞둔 한산에 이름 없는 유생을 데려다가 어쩔 셈인가. 10번 생각해도 승낙도 안 할 것이고 갈 자리가 아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가서 머슴이 될지 집사가 될지도 모르는 신분에서 부모, 형제, 처자식 여기 두고 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참 맥없는 명을 내려놓고 서운해 하신다. 대희택의 생일이 되었다. 박씨가 말하기를 안 그래도 울적한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며 선공감과 나머지 3분의 가감령만 오시라고 해서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한다 라고 해 이연석 선공감과 민철씨 가감력하고 새로운 2사람의 가감력을 점심에 오라고 청하였다. 점심 드시고 술 한잔 하시고 저녁 드시고 가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요즘 마음도 울적하신데 약주라도 한 잔 드시고 풀어내시면 좋지 않겠어요? 다니면서 받은 대접도 있는데 걸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제 욕먹고 자신이 욕먹는다. 박씨의 말에 마지못해 그러기로 한 날이다. 상제는 아버지 희택과 소원한 관계라
같이 낄 자리도 아니니 인사만 한번 드리면 되는 터라 옆밭 농부한테 똥장군을 빌려 거름을 재우기로 했다. 재우고 연신 뒤집어 줘야 거름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풀을 베어 쌓다 보니 인분을 해치고 끼얹을 수도 없으니까 인분을 한번 깔고 풀을 덮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똥장군을 깨다. 인분은 많은가? 옆밥 농부가 묻기에 상대가 대답했다. 잘은 모르지만 오줌은 한 장군이면 될 거고요. 인분은 너댓 장군은 족할 것입니다. 그냥 풀면 안 되고 막대기로 휘휘 저어야 하네. 그리고 똥바가지도 2개 다 가지고 가봐. 상대가 뒷간을 휘휘 저으면 냄새가 손님한테까지 갈까 걱정되지만 그보다는 잘 지고 갈지가 더 걱정이다. 장군이 덜 차면 출렁거려서 지게질이 더 어려우니 채워야 해. 아직 쳐보지 않은 장군이지만 이제는 지게질도 좀 할 수 있다. 상제가 오줌 장군을 지고 언덕을 오른다. 다른 지게질과 영 다르다. 떼똑하니 출렁대서 다리가 발발 떨린다. 그래도 잘 지고 올라왔고 상제가 작은 바가지에 오줌을 따라 테이프에 뿌린다. 지고 오기보다 뿌리는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내려놓고 따를 수가 없어 처음이 어렵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 이번에는 뒷간을 쑤시고 젓고 장군 아가리에 퍼담는다. 오줌은 쉬었는데 인분은 또 다르다. 집소시개로 마개를 치고 다시 언덕을 올라 테이프장으로 올라간다. 순간 조그만 돌을 밟아 아차 미끄러지자 기우뚱하던 장군이 넘어가면서 상제도 나들고 말았다. 몇 바퀴를 굴렀는지 일어나 보니 장군이 깨지고 상제는 전신에 똥물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남의 장군을 깼으니 이를 어쩌지? 그런데 지독한 똥냄새가 코를 찌른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옷이며 상투 속에도 똥물이 들어가 범벅이 되고 말았다. 상제가 덜썩 주저앉았다. 깨진 장군에서 아직도 똥물이 흘러내린다. 한참을 앉아 생각해보니 집으로는 못 가겠어서 겨울에서 온몸을 닦는다. 옷을 짜서 도로 입고 집으로 들어서지만 냄새는 여전하다. 안방에서는 술이 잘 돌아가는지 왁자지껄이다. 월효가 놀라 바라보는데 넘어졌어. 장군을 깨고 난 똥물을 뒤집어 썼어. 뭐 자세히 볼 것 없어. 얼른 나가봐야 하니 장군 사올 돈이나 주시오 한다. 아닙니다. 냄새가 그냥 있고요. 똥떡 든다는데 하자 말을 막고 겨울에서 다 씻었으니까 똥떡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상제가 장터로 가서 새 장군을 사서 지고 온다. 묻은 김에 맞아 해야 하오. 아버님 하시면 걱정하실 테니 뒀다가 하라 하여도 나라고 오기가 없겠소. 아버지는 모르시니 아무 말 마시오. 내가 오늘 저걸 다 못 보내서 어찌 당신의 남편이라고 태어날 자식의 아버지라고 하겠소. 원래가 금신스러운 낯으로 상제를 지켜온다. 다녀오리다. 들어가시오. 상제가 장군을 쥐고 일어서자 월효가 따라 나온다. 왜 오시려 하오? 제대로 돌아볼 수도 없는 상제다. 그냥요. 저도 한번 따라갔다 오려고요. 아버님이 찾으시면 어쩌려고. 말려도 아니라면서 따라 나선다. 앞에는 장군을 진 상제가, 뒤에는 임신 중인 월효가 가고 있다. 다시 그 언덕을 오른다. 어렵게 오르는데 아까 그 자리에 오자 이번에는 지난번 장마의 패인 자리에 발이 빠져 상제가 다시 또 뒤뚱하고 넘어진다. 그런데 구르는 사이에 상제의 이마가 찢겨 피가 나고 무릎에는 깨진 장군의 조각이 찔려 상처가 났는데 왼쪽 손목까지 삔 모양이다. 갑자기 손목이 불어오른다. 뒤따라오던 월효마저 똥물이 튀어 옷이 젖었다. 똥물 범벅이 된 상제가 이마와 무릎을 번갈아 잡고 통증에 찡그린다. 월효가 왈칵 울음을 터뜨린다. 상제에게 달려와 똥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 흐느껴 운다. 서방님, 한양으로 가세요. 네, 아버님 말씀 한 번만 순종하세요. 우는 월효를 쓰다듬으며 미안하오 하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한성이나 한양에는 가지 않습니다. 긴 한숨 속에 섞은 상제의 말이다. 여보, 세상에 부모 말 듣고 잘못된 사람 보셨습니까?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나도 이런 당신의 모습 가슴 아파서 못 보겠어요. 갑자기 월효가 통사정을 한다. 손님들이 거나하게 취하여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다. 희택도 술이 취했다. 상제야 가신단다 인사 올려라 하면서 희택이 목청을 높인다. 어이 내 아들 상제일세.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을 두었다는 건 몰라라. 슬기울에 많이 걸다. 나 누구든지 나와보라 그래. 장원급제 나 그런 자식하고 상제하고 안 바꾼단 말이야. 치마에서 빗물 흘러내리듯 희택의 말이 줄을 잇는다. 우리 상제는 상감마마의 오른팔이고 최고의 신하가 되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사를 펴시게 하는 그 1등 공신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왜 이래 어? 안 그런가? 철식이 자네 내 말 틀리나? 한산 아니라 공충도 선비들 다 나와보라 그래. 우리 상제하고 한번 붙어볼쳐? 그래 좋다. 뭘 걸 테냐? 상제가 지면 뭐 몸뚱이라도 주겠다. 이기면 나한테 뭘 줄 거야? 어? 뭘? 희택이 많이 취했다. 그러더니 펑펑 운다. 이가며 아니 이석유 왜 이러나? 어? 들어가 쉬게. 손님이 떠나고 밤이 왔다. 다음 똥장군을 깬 이유. 상제 부부는 또 밤을 지새우고 있다. 말이 없다. 그런데도 둘은 잠들지 못한다. 휴. 아무리 잠을 잘해도 상제가 연달아 한숨이 나온다. 희택의 방은 어둡고 조용하다. 그런데도 희택의 음성이 자꾸 들린다. 어이 내 아들 상제일세.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을 두었다는 건 몰라? 마디마디마다 상제의 가슴을 훑어내린다. 나 누구든지 나와보라 그래. 장원급제 나 그런 자식하고 상제하고 안 바꾼단 말이야. 참 불효자라구나. 그러나 방법이 없다. 우리 상제는 상감맘의 오른팔이고 최고의 신하가 되어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는 정사를 펴는데 1등 공신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왜 이래 어? 안 그런가 철식이? 자네 내 말 틀리나?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씀이다. 한산 아니라 공충도 선비들 다 나와보라 그래. 우리 상제하고 한번 붙어볼쳐? 그래 좋다. 뭘 걸 테냐? 상제가 지면 내 몸뚱이라도 주겠다. 이기면 나한테 뭘 줄 거냐고? 어? 아마도 월효마저 이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다. 서방님 부르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다. 아직도 냄새가 진동하는데 심지어는 월효의 머리에서도 냄새가 나나 싶다. 참 우리 아기는 다치지 않았소? 월효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고 말한다. 효경에 보면 성치장하 1절에 그리고 월효가 느리게 말을 잇는다. 그 어버이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패덕이라 하고 그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함을 패례라 하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부모의 말씀이 틀려도 순종하라 하여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미물도도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늘 하물며 아비된 부모 마음이야 어찌 아니라 하겠습니까? 상제는 가타부타 대꾸할 말도 없다. 그 똥장군이 왜 깨졌는지 모르시겠어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월효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월효가 말한다. 부모를 불순종하고 금을 캔들을 무얼하며 벼슬을 한듯 무엇하겠습니까? 순종하라고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한다. 부모가 아니면 어찌 세상에 나왔으며 서방님도 말했지요. 순종장가를 가는 것이라고. 저도 순종 시집을 온 것인데 와보니 저는 과분합니다. 서방님도 제가 소중하시다면 부모님의 은공이요 그러하시다면 아버님의 소원이신데 당신이 순종하고 제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제는 더더욱 할 말이 없어 듣는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라시니까 가는 신용이라도 일단 가보심이 어떠실는지요. 가보시고
아닌다 싶으면 아버님이 내려오라 하시지 않겠어요? 상제는 유구무원. 그냥 들을 뿐이다. 여전히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월효가 묻는다. 제가 친정아버님께 들은 얘긴데 한 가지 해볼까요? 이마저도 무언으로 넘길 수는 없다. 해보시던지요. 하자 월효가 들은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한다. 옛날에 사형제를 둔 아버지가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더란다. 오랜 병석에 누웠던 아버지는 어느 날 억지로 기운을 차리고 사형제를 마당에 불러내셨더란다. 그리고 맏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야, 저 사다리를 가져다 안채 지붕에 걸치고 예안간에 가서 소를 끌고 나오너라 하시더란다. 그리고는 이제 사다리로 소를 몰고 지붕에 올라가거라 하시더란다. 마지가 사다리를 도로 치우면서 참 아버님도 난 또 무슨 말씀이시라고 하면서 아버지 들어가 누우세요 하고 거절하였단다. 아버지는 마지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둘째를 불러 같은 말을 하셨단다. 둘째 역시 한숨을 쉬며 아버님이 오랜 병석에 누워 계셔서 헛개비가 보이시나 봐요. 이게 올라갈 일입니까? 올라가면 저 지붕이 배겨나겠어요? 하고 역시나 들어가시라 하시더란다. 끝내 말을 듣지 않자 셋째를 불러 역시 그리하려 했단다. 셋째는 펑펑 울며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아버지의 허리를 잡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더란다. 병으로 쇠약한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아니다 놔라 하더니 이번에는 막내를 불러 역시 소를 몰고 지붕에 올라가라 하셨더란다. 막내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사다리를 향해 소를 몰았다. 이래랴 어디어 하고 사다리로 소를 몬다. 소가 알아듣지 못하자 이번에는 소 앞발을 잡아 사다리 첫 디딤에 올려주고 밀고 떠밀고 다리를 부여잡고 사다리로 올라가게 소를 몰지만 한 발도 올라서지 못한다. 이 광경을 보고 삼형제가 일제히 말했다. 막내야, 대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길을 뺏겨 하시는 헛소리인데 왜 꼭 이래야 되겠느냐? 그래도 소다리를 끌어다 사다리에 걸친다. 결국 소 앞발 두 개가 사다리 첫 발을 딛고 서자 이번에는 한쪽 발을 두 번째 사다리에 잡아 올린다. 그러나 소가 사다리에 올라갈 징조는 없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됐다. 그만하여라. 아버지는 막내와 사형제를 한동안 둘러보더니 말했다. 우리 재산 절반은 막내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셋이서 나누어 가져라. 이게 나의 유언이다. 하고 돌아가시더란다. 서방님, 친정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 한지 아세요? 월효가 바로 말한다. 아버지는 하늘이시다. 하늘은 순종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나 인간은 하늘을 모른다. 마찬가지로 자식은 부모의 깊은 뜻을 몰라 불효자가 되고 복을 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잠자코 듣던 상제가 월효의 말에 가겠소이다 하고 입술을 깨문다. 어서 닭이 울고 날이 새어 아버님이 기침하시면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자 동행. 상제는 희택과 한양으로 가기로 했다. 나는 길동무로만 가는 것이다. 죽천이 좋다 하면 이 다음에나 죽천을 만날 생각이고 장지기하고 만나는 것만 보고 내려올 것이다. 상제가 희택과 같이 집을 떠난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문제가 생겼다. 그토록 가라고 권한 월효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이틀 밤을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일이다. 여보,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요. 그러나 상제는 안다. 가라고 할 때는 극진하더니만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럼 그럴 거면 왜 가라고 사정사정을 했단 말이오. 대답도 않고 울다가 한마디 하기를 몰라요, 나도 모르겠다니까요 하더니
어이가 없는 상제다. 나도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소?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닙니다. 난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당신 말만 따나 봉사 밤길 가듯 영문도 모르고 순정장가 가는 그 심정으로 가는 거라고. 떠나는 내가 슬프다 하고 싶은데 내게는 그럴 겨를도 없소. 그만 오시오. 하면서도 상제도 가슴이 복잡하다. 희택은 일자로 담은 입가에 그래도 기쁨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장직과 짜놓은 거짓말을 한다. 가면 품값이랄지 녹봉이라 할지 내가 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게 줄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으니 며느리와 떨어진다고 애달파 하지만 말거라 하면서도 아가야, 몸이 점점 무거워질 텐데 상제가 내 몸속에 있겠거니 하고 우선은 견뎌주면 고맙겠다. 말하자면 한편 가슴이 짠한 티도 숨기지 못한다. 말하지만 월효가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말할 때만 해도 희택은 기특하다 하면서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비의 이 말 못하는 복잡한 심사를 헤아려 준다니 참 막연하지만 나는 하늘이 감동할 것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한 생각으로 인해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심이 일자 입술을 만든 것이다. 갔다가 아버지는 바로 올 것이고 상제도 상면을 한 다음에 죽천이 올라오라고 하면 일단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나는 한 일에나 걸릴 것이고 상제는 보름이나 길면 20날 걸리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직은 간다 아니다 할 수도 없다. 물론 가게 돼야지. 안 그러냐 아가야? 하면 아버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매번 이렇게 말하면서도 월효가 밤만 되면 울었다. 머리를 잡고 울고 목을 감고 울고 누워서 울고 매달려 울고 손을 놓지 않고 울고 또 운다. 울지 마오. 그러면 내가 어쩌면 좋다는 거죠. 가지 말까요? 심히 울어대야 일순 상제는 마음을 꺾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마음이 약해진 상제는 월효가 포기하자 하면 그럴까도 싶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서방님 포기라니요. 안 되십니다. 가셔야 합니다. 하면서도 운다. 희택도 모르는 일이고 박씨도 모르고 상제와 월효만 아는 울음이다. 그런데도 희택은 아는 듯이 눈물도 나겠지만 이게 다 아비가 부족하여 상제의 길을 못 터주는 죄니 일단 아비를 너무 원망치 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식을 하늘의 운명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 네 심정 그야말로 땅은 모르고 하늘만 안다. 내 입으로 설명할 재주도 없고. 아, 슬프네요. 가기 싫은 상제를 보내려니까 부인이 마음이 그렇게 아픈가 봐요. 다음입니다. 한양길 500리. 지금은 한성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한양은 조선 개국 초기에 부르다가 한성으로 바꾸고 한성 부윤, 지금의 서울시장이 지방으로 한성 부윤, 지방으로 가면 관찰사다. 한산에서 한성은 500리 거리다. 상제는 길만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희택은 단호하다. 이 길은 너와 내가 부자의 연으로 엮인 중요한 갈림길이다. 부모가 죽어도 같이 갈 수 없는 저승길도 아니거늘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같이 가자 하여 역시나 순정하며 같이 올라가는 한양길 반철길이다. 아버지는 한양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희택은 거의 말이 없어 상제가 물어야 대답한다. 이번이 한 너댓 번째다. 그리고는 또 말이 없다. 생각이 많으면 말이 없어지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마디씩 할 뿐이다. 아마도 가다가 사흘 밤은 주막에서 자야 할 것이다. 어디로 해서 가는 거지요? 상제는 현만하게 언뜻 듣기는 했으나 하나도 기억이 없다. 백제시대의 마산현이라고 했고 그 이전 삼한시대의 마한이라고 했던 곳이 한산 옆 마산인데 마산은 알지? 마산으로 해서 홍산,
내심, 외산, 청양, 신양, 온양, 온천 있는 온양, 천안 삼거리까지 가면 천안서부터는 어디서 가나 똑같은 길이다. 천안을 가면 절반을 간 건데 약 200리를 좀 넘지. 가면서 일러줄 테니 기억해 두어야 한다. 상대는 제대로 기억을 할지도 걱정이다. 어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길을 몰라서 제대로 가겠어요? 묻자 모처럼 한번 웃는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가면서 한양 가는 길이 어디요 하고 물으면 단박에 마산에서 홍산으로 거쳐 물으시오 하면 또 홍산 가서 물으면 길은 빤하다. 가다가 보면 하루 걸음이 닿는 데면 주막이 있으니 계속 자고 가면 되는 것이고, 항상 같이 가는 길동무를 만나게 돼 있어서 한양길을 못 찾아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다 하면서 웃는다. 기왕지사 가는 길이다. 머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하더니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흔들었다. 정작 오늘 아침에는 눈물 대신 생글생글 웃기도 하였으나 눈은 부어 있었던 월효. 그러나 어차피 떠나야 하는 길이다. 자욱한 안개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숭례문을 지나 대궐 앞으로 간다는 것과 어려서부터 가졌던 큰 꿈을 이루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제는 마음을 추스렀다. 역시나 말이 없는 아버지 희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거운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니까 상제가 자주 말을 해야 하는데 별로 할 말이 적다. 첫날이니까 오늘은 청양에서 하룻밤 자자. 첫날은 힘들거든. 어디서 잠을 잡니까? 근 50리 닿는 곳이 청양, 천안, 수원이다. 여기서 3밤을 자고 수원서 한양에 다다르면 나흘 걸릴 게다. 이래서 부자가 모처럼 단둘이서 오랜 시간을 같이 가는 길이다. 되지도 않은 농작물을 두고 떠나는 상제와 희택은 요즘 들어 대면대면한 관계지만 친분 천륜의 부자지간이 매듭 없이 다 풀렸다. 말과 생각. 상제 부자가 초겨울 한양으로 가고 있다. 첫날 밤을 청양에서 보내고 이틀째 같은 첫 새벽에 떠났다. 어제와 달리 희택이 닫힌 입을 열고 잘 들어라, 꼭 기억해라 등등 과거에 떨어지고 돌아왔던 그날처럼,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돌아왔던 그날처럼 의미를 담아 말해준다. 어쩌면 아들 상제와 이렇게 단둘이서 먼 길 가며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은 다시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단촐하게 말할 기회도 다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상제도 같은 생각이다. 같이 올라가도 혼자 먼저 내려간다 하셨고, 이 다음에 이 길을 자주 다녀도 아버지 희택이 지금처럼 동행해 줄 일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이제 내가 죽천에 사가로 가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새겨 간직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 비로소 같이 길을 나선 희택의 심사를 밝힐 모양이다. 예, 먼저 묻겠는데 죽천 대감과 만나 뭐라고 하거나 나는 죽천에 사가로 오겠다는 중심만 분명히 하고 그 다음은 내 태생과 아는 대로 가감없이 대답하면 될 것인즉 그 중심이 약하면 아버지께 더 없는 불효가 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 사람은 나가나 들어가나 물정에 자주 어두워짐을 망매라고 해요. 망매함을 벗어야 한다. 대신 현명하고 곧아야 한다. 그것은 말에 있다. 그러나 말은 생각에서 나온다. 비록 망매한 자라도 생각은 깊고 넓다. 그러나 깊고 넓은 생각은 안 보이는 마음속에만 있지 드러나지 않거나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게 더 많다. 가령 너는 지금의 내 마음을 다 모른다. 그것은 내 생각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도 내 생각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슴만 답답하고 상대가 마음을 몰라줄 수밖에 없다. 상대가 아내든 아버지든 임금이든 간에 내 생각을 알게 하는 방법은 말이다. 그러니 먼저 생각을 넓고 바르게 잘해야 마땅할 것이나
생각한 것을 꺼내 말을 잘해야 한다. 아버지가 내 속을 다 모르거나 내가 내 마음을 다 모르는 이유도 생각을 끌어낸 말이 부족한 까닭이다. 내 말 알아듣느냐? 예, 이를테면 저를 죽천에게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다 모르고 가지 않으려 했던 제 마음을 아버지가 다 모르신다 하셨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스승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다. 속은 태평양처럼 넓고 백두산보다 높아도 말을 안 하거나 바르게 하지 못하면 피차 답답하고 오해가 생기고 부자 간의 싸움도 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잘된 생각이라도 말을 전달하는 것, 즉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를 지배하되 나와 인간관계와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재주를 연마해야 망매함을 벗고 현명함에 이르는 것이다. 아버지는 여기서부터 재주가 부족한 까닭에 조상님 앞에 불효자가 된 것이다. 갑자기 현만이나 일정스님의 말을 듣는 것 같다. 아버지께 이런 깊은 교훈을 받다니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시구나.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아버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들어봐라. 그런데 바쁠 것도 없으니 고개를 올라갈 때는 좀 쉬고 내려가거나 평지를 갈 때 드문드문 이야기하겠다 하시고 말을 이어간다. 그런데 말만 잘하면 이 또한 망매함이 되어 상대는 사술인 줄 단박에 안다.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단, 사술인 줄 단박에 안다. 이것이 진정이다. 진정성이 없는 말뿐이라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생각이 잘못되어 화자, 말하는 사람이나 청자, 듣는 사람 사이에 불화를 만들게 된다. 바른 생각과 정직한 말은 그렇지 않은 것과 현격하게 드러나 사람다움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하나여야 하는데 이때 만일 생각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말은 무용지물이며 자기를 쏘고 베는 화살이 되고 칼이 되어 되돌아온다. 생각이 중요한 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만큼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느냐? 예, 어렵습니다만 현만 스님이나 일정 스님 그리고 해산 스승님께 자주 듣고 배운 바 있어 걸림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도 그런 분들만큼 대단히 높으시다고 새로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에 대해 너도 배워서 알 텐데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힘으로 이기는 자를 용장이라 하였고 지식으로 이기는 자를 지장이라 하였고 덕으로 이기는 자를 덕장이라 하고 덕장을 1등 장군으로 지장을 2등 장군으로 용장을 하급 장군으로 정리하였다. 혜택이 말을 계속한다. 맹자는 또 부동심의 경지를 논하여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가 어느 정도 어리석은가를 판단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에 현혹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사악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에서 도리에 벗어났는가를 판단한다. 발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에서 벽에 부딪혔는가를 판단한다고 하였으니 바른 생각과 옳은 말은 당장 속아 넘어가는 듯해도 속지 않았고 훗날 그것이 말한 자를 찌르는 창검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므로 죽선의 사가나 대궐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생각과 말의 관계에 기술과 재주를 내어 그들을 깨어 수작을 내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 뜻에 따르는 것이 피차유익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말이 생각을 제대로 드러나고 잘하는 말이다. 상제야, 알아듣느냐? 상제가 심히 놀란다. 아버지 희택이 이렇게도 깊은 교훈을 내려줄 줄 생각도 못했다. 오히려 아버지 희택과 세 분의 스승님을 비교하면 옳지 않지만 무엇보다 나이 차가 수십 년이라 아버지 희택은 세 분 스승님이 가르친 교훈의 경지와는 큰 차이가 있음이 당연하다고도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 보니 아버지는 수십 년 연하지만 대등하거나 보다 윗단계에 서 계신다. 예, 아버지 말씀
뿐 맞습니다. 제 귀가 그 정도는 열렸으니 아버지의 은덕여 스승님 세 분의 은공입니다. 희택이 신명이 돋았다. 말은 해도 제대로 하는 건지 전달이 되는 것인지 화자와 청자의 간격을 메울 수 있다면 성공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장이 있다. 장이 자라 군이 되는 것처럼, 임금이 되는 것처럼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군사에도 장이 있어 10사람을 거느리면 10부장이요 100사람을 거느리면 100부장이며 1000명을 거느리면 1000부장이고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 장의 군인이 장군이며 장군을 여럿 거느리면 임금 왕이 된다. 문제는 그릇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10부장에게 1000부장을 맡기면 모두 죽는다. 10부장의 생각과 말이 있고 100부장의 능력과 1000부장의 통솔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대로 담아야지 넘치거나 남게 담아서는 조직이 무너지고 전쟁에 치는 것이다. 이 말은 내 그릇을 넓히고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낙방하였으나 내 그릇은 족한 그릇이기에 아버지도 억울하고 해산 형님도 병이 난 것은 1000부장에게 10부장도 허락하지 않은 것 때문이며 10부장 정도도 안 되는 김인길에게 1000부장이라 하였으니 분한 것이나 결론은 본인과 관료와 나라까지 망한다. 다음 붓. 그래 지면 다 진다. 능수보들 휘늘어진 천안 삼거리는 전라 경성 충청 한양 나그네가 만나 피곤한 여정의 해포를 푸는 당대의 휴게요 충지 중에 하나다. 과거보로 가는 사람과 벼슬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벼슬아치와 가솔 식솔들이 어우러져 시끌벅적한 주막이 즐비한 곳이 천안이며 여기가 그 삼거리다. 상제와 혜택은 두 번째 날 밤을 자고 이제 조선의 동맥길이 되는 한양길로 접어들었다. 어제 한적하면 어디로 가고 제법 오가는 나그네가 많아졌는데 걷지 않고 말을 탄 나그네가 눈에 띈다. 보니 여기저기 종을 둔 나그네에 마부를 둔 나그네와 걷는 나그네가 북적거려 어인 말이 이렇게 많으며 달구지 가득 짐을 싣고 가는 사람이랑 한산 시전에서는 보지도 못한 광경에 넋이 나갈 정도다. 상제야, 어제 했던 이야기가 다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남아있다. 아버지가 동행길에 나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니 잘 들어두어라. 오늘로 사흘째 길을 떠나고 내일까지 꼬박 걸어야 성안, 북촌, 이장직의 집에 도착할 것이다. 예,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말씀하시지요. 뭐 갈 길도 멀었는데. 혜택이 말한다. 인생사는 성공과 실패로 나누게 된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것의 다른 말이다. 패자는 죽는다. 승자는 패자의 땅을 차지하고 패자의 아내를 첩으로 들이며 가설 중에 위험스러운 아들들은 아예 목숨을 끊어버린다. 아녀자는 종으로 삼는다. 그러니 이겨야 한다. 학문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어. 너는 결과적으로 패자다. 그러나 인생은 장거리다. 먼 길을 가려면 처음에는 빨리 가도 나중에는 뒤처지고 가다가 죽고 다치기도 하여 변고가 많은 것이 인생길이다. 이 점은 내가 살아갈 장래에도 현존할 것이다. 실존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붓으로 지면 다 진다고 하는 것이다. 순간 상제가 물었다. 생각과 말이 아니라 붓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생각 위에 말이 있고 말 위에 붓이 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말한 용장은 무식하여도 용장이다. 그러나 지장은 무식하지 않은 장군이다. 손자가 말한 무전승과 장자가 말한 상선은 물이라고 하는 것도 맥을 같이 하는 말이다. 이기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다. 주먹으로 이기고 총칼로 이기는 것이 용장이라면 싸우지 않고 보내고 오라고 하여 만나서 대화로 전쟁을 않고 취할 바를 얻는다면 아까운 생명 다치지 않고 뜻을 이루었으니 일거양득이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주먹으로 이기는 것보다 말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현명이요 망명함을 벗는 상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내가 크게 기대하는 꿈이 바로 칼이 아니라 말을 무기로 하여
임금님께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먹이 아닌 말이며 무관이 아닌 문관이 되는 것이다. 상제가 희택의 말에 깊이 빠져든다. 그러나 말은 하고 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말 윗자리가 붓이다. 그러므로 힘에는 져도 좋다. 하지만 말에는 지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말에는 좀 져도 좋다. 그러나 절대로 붓으로서는 글싸움에서 지면 끝장이다. 너도 알다시피 모든 정사는 우리 한산만 해도 말이 행동을 움직이는데 말보다 상석에서 한산관을 움직이는 것은 글씨라고 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생각만큼 말을 못하고 말만큼의 글을 써내지 못하므로 우리 한산만 해도 말이 행동을 움직이는데 말보다 상석의 한산관을 움직이는 것은 글씨라고 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생각만큼 말을 못하고 말만큼 글을 써내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서 글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글에서 지면 대책이 없다. 글이란 무엇이냐? 문서다. 왕의 말이 어명이지만 어명은 글로써 나타나 교구지가 되고 칙서가 된다. 한양 궁궐에서 임금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한산이나 공주 가명에서는 듣지 못한 이 교지나 칙령이 내려오면 그것이 말을 드러내어 어명이 살아 움직인다. 바로 그래서 학문의 길로 가야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이니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너 상제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희택이 말한다. 이제 내 할 말은 다 했다. 굳이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그건 내일 하기로 하자. 다음, 균형이 맥이다. 수원서 첫째 날 밤을 자려 하는데 갑자기 월효가 생각난다. 울고 있을 월효. 그러니 상제는 희택의 말을 잘 듣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 억지로 지우고 잠이 들어야 했다. 오늘 이후 언제 다시 너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구나. 희택은 나흘째 마지막 날 한양길이 아쉬운가 보다.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면 한양이다. 넘기 전에 이제 간단히 한마디만 한다. 오늘 희택의 말은 짧고 간단하다. 생각이나 말이나 글은 균형이다. 치우친 말이나 글은 가치가 없다. 내 몸이나 내 식구나 내 식솔들이나 내 재산을 지키고 나의 입신양면을 목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말과 글은 이미 글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모두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좋은 글이다. 필체 좋고 학심 높아도 치우쳐버리면 그것은 무식함만 못하고 말하지 않음이나 생각하지 않음만도 못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부탁이 있다. 첫째는 임금이며 둘째는 백성이다. 임금을 흔들어도 안 되고 백성을 괴롭히도 안 되고 순위가 바뀌어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왕권을 무너뜨릴 말이나 글은 부모를 회파하고 일련도덕을 파괴하는 악질이 되어 간신배의 전형이다. 정말 네가 죽천을 만나 아득하지만 꿈대로 그런 신하가 되어 이번에는 아버지가 한 말들을 새겨 과연 훌륭하고 큰 인물의 신하가 되는 날이 온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예, 11부를 마쳤습니다. 예, 한양으로 가면서 말 앞에 뭐죠? 생각이죠. 그리고 말 뒤에 뭐죠? 글, 붓. 결국은 말이 어명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천하를 움직인다, 그런 말씀했죠. 부자지간에 이렇게 가는, 또 오늘 이 대목 자꾸 월효가 우는 그 대목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제가 쓴 글이지만 그 장면이 보여서요. 아유,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보내는 그 심정.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요. 예, 무슨 메시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2부에서 뵙겠습니다.